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꿈 괴담편입니다. 괴담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들도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이야기 중에서 꿈과 관련된 사연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간혹 무서운 꿈을 꾸면 하루종일 신경 쓰일 정도로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어나자마자 이 꿈이 무슨 뜻이 있는 건가 하면서 검색해보기도 하죠. 저는 어릴 때는 꿈을 많이 안 꾸다가 성인이 되어서부터는 꽤 자주 꿈을 꿉니다. 밑도 끝도 없는 악몽이면 차라리 악몽이니 하고 넘기겠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꿈을 자주 꾸죠. 뭐 개꿈이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딱 한 번 꿈을 꾸고 해몽을 검색해봤는데 그 일이 얼마인가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긴 합니다. 살면서 한 번이니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신기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억의 습장님이 보내주신 여자와 뱅각 꿈 이야기입니다. 고2 여름방학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미대를 목표로 중학생 때부터 입시 준비를 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실기 준비에다 내신 신경 쓰랴 수능 공부하랴 학교 학원 집만 쳇바퀴 돌듯 오가며 하루종일 쫓겨다니는 기분이었죠.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게 살았던 시기 같습니다. 문제는 노력한 보람도 없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일주일 동안 그림을 못 그렸는데 쉰 보람도 없이 시험을 망쳐버렸고 그 여파로 그림이 더 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도 그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면서 슬럼프가 이어졌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무기력함과 우울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지고 숨이 턱턱 막혔죠. 잠도 잘 못 자고 먹지도 않으니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부모님과 상의 후 여름방학 동안에만 친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고서와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몽땅 챙겨 들고 내려갔지만 짐은 풀지도 않고 그저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 먹고 배부르면 자고 며칠 동안 신생아처럼 먹고 자는 일과만 반복했죠. 그날도 저녁 먹고 TV 보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한밤중이더라고요. 가슴이 갑갑해서 바람이나 쐴 겸 마당으로 나와보니 시골집 담벼락에 새까맣게 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금이 꿈틀꿈틀 움직였죠. 놀란 마음에 바싹 다가갔는데 금이 간 게 아니라 크고 까만 뱀이 담벼락에 붙어 있더라고요. 거의 남자 어른 팔뚝만한 굵기의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서 할머니를 불렀는데 깊게 잠들었는지 나오지 않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지 나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치워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니 낙엽 쓸 때 쓰는 긴 빗자루가 보였습니다. 저는 빗자루 끝으로 뱀을 찔러 담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죠. 뱀이 무거워서 쉽게 밀어낼 순 없었지만 다행히 사납게 덤벼들지도 않았어요. 죽을 둥살둥 밀어낸 끝에 결국 담벼락 밖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죠. 뱀이 눈앞에서 사라진 순간 아 됐다 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정도였죠. 기묘한 꿈이었지만 당시엔 워낙 악몽을 자주 꿔서 그냥 꿈자리 한번 사납네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의 일입니다. 방에서 참고서를 뒤적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릴 때 친구네 집 앞에서 나오라고 이름 부를 때처럼 어딘가 장난스럽기도 하고 다정하기도 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시각이 거의 자정 무렵이었는데 이 늦은 시각이 시끄럽게 누굴 찾아다니나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부르는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었죠. 종이야 도유나 상유나 이름 10몇 개를 돌려가면서 무한 반복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새벽에 남의 집 앞에서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지 싶었죠. 무심결에 참고서 끝에다 들리는 이름을 받아 적다가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부르는 이름들이 저도 아는 이름들 같았죠. 종이는 저희 친할머니의 이름이었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성함도 부른 것 같았죠. 뭐지 하고 있는데 큰아버지와 몇 해 전 돌아가신 큰고모 그리고 저희 아빠 이름을 순서대로 부르더라고요. 누구야 누가 질 나쁜 장난을 치나 싶어 창밖으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잠깐 멈추더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온몸이 굳으면서 가위에 눌린 듯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구간 반복하듯이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움직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죠. 다시 일어났을 때는 책상에 엎어진 채 잠들어 있던 저를 친할머니가 걱정스럽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나서야 이름을 부른 것도 제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도 꿈인 걸 알게 되었죠. 잠이 완전히 깬 뒤에도 밖에서 누군가 부르던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며칠간 제가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니란 걸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께 어젯밤 꿈에 어떤 여자가 우리 가족 이름 부르는 걸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지금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라고 밥 잘 먹으면 괜찮아
귀찮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행여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대답하거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의 일입니다. 자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고요. 누가 앞마당을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리고요. 열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웬 여자가 마당 안에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온통 떡져 있고 몸에는 군데군데 검댕이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여자가 마당의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바람에 현관 센서 등이 자꾸 켜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질 때마다 여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눈이 아릴 정도로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미친듯이 웃으며 뭐라고 중얼대더라고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는데 그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 씩 웃으며 달려왔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그 여자와 저 사이엔 얇디얇은 방충망 한 장뿐이었습니다. 여자는 재밌어 죽겠다는 얼굴로 손가락을 입술에 대더니 쉿 조용히 하라고 겁을 줬고 저는 옴짝달싹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순간적으로 오른쪽 발가락 끝이 욱신하더라고요. 밑을 내려다보니 작곡감한 뱀 한 마리가 제 발가락을 물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순간 거짓말처럼 가위가 풀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불을 들춰보니 뱀은 온데간데 없었고 창문 너머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꿈을 꿨구나 숨을 몰아쉬는데 자꾸 눈물이 나면서 기침이 터졌습니다. 점점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니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이었죠. 저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깨웠고 할머니는 한달음에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저 몸보신 시킨다고 공국을 끓이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난 거였죠. 정확히는 불이 날 뻔했던 건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아저씨가 그러는데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골집이라 LPG 가스통을 뒷마당에 두고 쓰는데 혹시라도 큰 불이 났으면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거라면서요. 보통 불이 나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 죽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면 중에는 화재가 일어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다가 유독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깬 덕분에 저와 할머니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죠. 상황이 마무리되고 말 어른들끼리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제가 꿈속에서 본 여자는 아마 화마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화재를 몰고 다니는 불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저희 아빠가 어릴 적에도 한밤중에 큰 불이 난 적이 있는데 큰 고모가 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일어난 덕분에 식구들이 잠에서 깨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할머니 댁에 불이 난 직후 저는 서울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이 크게 난 건 아니었지만 집안 곳곳에 탄내가 배어서 아무리 환기를 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큰일을 겪은 게 전화 위복이 되었던 것인지 다행히 방학이 끝날 쯤엔 컨디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후일담인데 재미로 제가 봤던 거대한 뱀과 빨간 여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친구들끼리 돌려본 적이 있는데 어쩌다 국어쌤이 그 그림을 보고 궁금해하셔서 시골집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국어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본 건 커다란 뱀이 아니라 구렁이의 형상을 한 가택신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제가 못 모르고 집 밖으로 쫓아냈고 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지나가던 작기가 들어왔던 게 아니겠냐고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전 꿈속이라고 해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톡톡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루미님이 보내주신 죽는 꿈 사는 꿈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가기 전에 입영 날짜를 앞두고 가열차게 놀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가 서울로 올라간 상태였는데 얼마 전부터 숙식이 제공되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뒤 토요일에 친구가 일하는 오락실에 놀러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손님이 많긴 한데 어차피 애들은 10시면 집에 가고 자정 이후부터는 거의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밤새도록 오락을 하면서 놀아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친구와 약속을 한 날 밤부터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덤벼서 칼을 피해 도망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도망가더라도 어디선가 새떼가 날아와 머리를 쪼아대며 공격하는 통에 얼마 안가 친구에게 붙잡히고 머리가 잘려서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날이면 식은땀에 젖은 채로 일어났고 새 딱딱한 부리에 머리를 쪼이는 기분이라
느낀다던가 서늘한 칼날이 목에 닿는 느낌 같은 게 너무 생생해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고 오래 뒤척이곤 했죠. 찝찝해서 인터넷에 꿈 해몽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저나 친한 친구가 죽는 꿈은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꿈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전주에 하루에 3번 연속으로 친구에게 목이 잘리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으로도 끔찍한 꿈을 연속으로 꾸니까 3번째부터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찍 일어나 있던 엄마가 왜 그러냐고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친구 이름을 대면서 다음 주에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정한 날부터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엄마가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일단 교회 다녀와서 얘기하자 하고 나가셨습니다. 또 그 꿈을 꾸게 될까봐 자지도 못하고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어 시간쯤 지났을 때 웬 아주머니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교회 간다던 엄마가 데려온 건 놀랍게도 무당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 신도로 등록을 한 아주머니인데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받은 무당이 다니는 게 말이 되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주머니 포스가 너무 세서 기가 눌리기도 했고 어른한테 그런 걸 묻기가 어려워서 차마 못 물어봤습니다. 일단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꿈 내용을 빨리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가면 안 되는 거 너도 느끼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서울에 못 올라가게 될까봐 아니라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꿈이 안 좋다,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고 뜻모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한 사람은 괜찮은데 다른 하나는 안 되라고 하면서 꿈에서 새가 머리를 쪼아대는 건 도망쳐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혹여라도 절대로 서울 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셨고 그 말을 들은 엄마 역시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으셔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전화해 집에 사정이 생겨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했죠. 친구는 무척 아쉬워하면서도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막상 서울행이 취소되니까 왠지 모르게 안심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서울에야 나중에 올라가도 되고 친구에게는 한턱 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 피곤했던 터라 한숨 더 자자 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 1시간도 안 돼 식은땀을 쏟으며 다시 일어나고 말았죠. 친구에게 붙잡혀 목이 잘려 죽는 꿈을 또 꾼 것이었습니다. 꿈의 내용이 살짝 달라졌는데 칼 들고 쫓아오는 친구를 피해 도망가다가 새떼의 습격을 받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멀리 굴 같은 게 보여서 그곳으로 도망쳐 몸을 숨기는 것까지 성공했죠. 그런데 어느 틈엔가 뒤쫓아온 친구가 굴 안에 들이닥쳐 저를 바닥에 눕히더니 그대로 제 목을 베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몸에서 목 윗부분이 분리되던 감각까지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한참 동안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약속을 취소했는데도 왜 똑같은 꿈을 꾸는지 그 무당 아주머니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엄마를 찾았는데 어디 가셨는지 없더라고요.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약속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닐 거라는 이상한 예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다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오라고 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서 내 기분이 찝찝하니까 아르바이트 제끼고 내려오라고 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무작정 내려오라고 떼를 썼죠. 이유는 말 안 하고 집으로 오라고만 하니까 신경질을 팍팍 내던 친구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울듯한 목소리로 제발 부탁이니 집에 좀 다녀가라고 했고 친구는 알았으니까 주말에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무당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친구가 온다는 말에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약속한 토요일에 친구는 휴가를 내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사정을 이야기했을 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저를 진짜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거들자 욕하고 싶은 걸 꾹 눌러 참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온갖 배달 음식을 갖다 바쳤고 그새 기분이 풀린 친구는 주말 내내 저와 놀다가 일요일 저녁 기분 좋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한다는 말이 제가 원래 가기로 한 토요일 날 오락실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죠. 사무실 내에 있던 금고는 물론이고 오락기 덮개를 열어 돈통까지 다 뜯어갔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바람에 주말 동안 야간 시간에 근무할 사람을 찾지 못했는데 어차피 저녁 손님은 많지도 않아서 사장님이 저녁 11시 정도에 문 닫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것도 그렇고 이런 범행인 경우 내부인 소행인 경우가 많아서 정황상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월요일에
서울에 와서 자기 알리바이를 증언해 줄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이틀 뒤 서울로 가서 진술을 하고 예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나 친구에게 밥도 얻어먹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저는 소름이 끼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애들이 장난쳤다거나 좀 도둑 소행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보내준 현장 사진을 보니 오락기는 물론이고 사무실 의자나 소파 등 온갖 집기들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찢겨나간 상태였죠. 제가 서울까지 와서 증언을 해야 했던 이유도 단순 도난 사건이 아니라 금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강도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개월 전에도 인근 전당포에 강도가 들어 주인 아저씨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 제가 예정대로 서울에 가서 친구와 오락실에서 밤새 놀았다면 저희는 오락실을 털기 위해 온 누군가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꿈이 안 좋다면서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했던 무당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죠. 제가 만나게 될 한 사람은 친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칼든 강도였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 대파 듬뿍님이 보내주신 대리몽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여름에 겪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A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졸업하고 한동안 얼굴을 못 봐서 그런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A가 안색도 안 좋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심드렁하니 반응이 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이젠 나랑 있는 게 싫은 건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넌지시 요즘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별일 없다고 하다가 이내 한숨을 푹 쉬며 요즘 들어 계속 이상한 악몽을 꾼다고 했죠. 무슨 꿈이냐고 물어보니까 머뭇거리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린 남자가 쫓아오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꿈속을 헤매다가 마주친 후로 자신을 죽일 듯이 쫓아오는데 그 남자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꿈에서 깨면 다음날 밤 다시 그 위치에서 다시 쫓기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게임하다가 캐릭터가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았죠. 지난 여름부터 벌써 몇 달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남자 꿈을 꾸고 있는데 문제는 낯선 동네에서 쫓기기 시작해 어느새 살고 있는 동네까지 따라왔고 최근에는 집까지 따라와 미친듯이 문을 두드린다고 했죠. 꿈 때문에 오늘도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눈밑이 퀭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말하는 그늘진 얼굴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꿈을 많이 꾸는 편이긴 했는데 아무리 지독한 악몽도 잠에서 깨고 보면 금세 잊혀지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심각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A가 워낙 겁이 많아서 꿈속의 남자를 무서워하며 잠들다 보니 오히려 더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게 아닐까 싶었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에서 불안함을 가시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게 그 꿈을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는 뭔 소리 하냐고 사양하다가 제가 꿈값 받으라고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자 마지못해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기분이 좀 풀렸는지 예전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어색한 공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졌고 저희는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늦은 밤에야 헤어졌죠.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저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모양이 네모 반듯하게 다듬어진 신기한 동네였죠. 얼마쯤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웬 젊은 남자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뭐에 쫓기기라도 하나 생각했는데 남자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가까워지고 나서야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눈을 고정한 채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죽는다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버버 뒷걸음질 치다가 이내 죽어라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무리 뛰고 뛰어도 그 남자를 따돌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거리 위에는 쫓아오는 남자와 저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이나 움직이는 자동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뛰고 뛰다가 낯선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불 안이 축축하더라고요. 전날 친구에게 들었던 꿈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꿈에도 나왔나 싶었는데 악몽은 이틀, 일주일, 한 달 내내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남자에게 쫓기던 중 낯익은 동네에 도착했는데 마트와 유치원 간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풍경까지 한눈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꿈속에서도 그 남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집과 멀리 도망치는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더니 엄마 얼굴이 보였죠. 엄마는 새벽녘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제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나 깨우러 들어왔다고 하시며 무슨 악몽을 그렇게 요란하게 꾸냐고 물었습니다. 친구에게 꿈을 샀던 일을 짧게 이야기했죠. 엄마는 꿈을 판 A의 연락처를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차마 그것만은 할 수 없어서 내일 직접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막말로 그 친구가 저한테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니고 제가 꿈 팔라고 나섰던 건데 이제 와서 다른 말 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재밌는 일이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어째서인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죠.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해 카톡을 남겼지만 카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화가 나서 문자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 연락 좀 받아달라고 했지만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A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한참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다른 친구 B를 불러냈습니다. 안부 묻는 척 하면서 A에게 먼저 연락 좀 해보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B가 전화를 받자마자 요즘 뭔 일 있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간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B가 어쩐지 하면서 묘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B가 얼마 전 꿈을 꿨는데 검은 옷을 입고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갔다고 합니다. 영정에 국화꽃을 올리고 짧게 목례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있었다고 했죠. 깜짝 놀라서 뒷걸음치니까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멈추고 그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젊은 남자였다고 했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나 싶어 꿈속 남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이렇게 생긴 남자 아니냐고 묻는데 B가 맞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B도 A와 최근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꿈을 꾼 것도 A와 만나고 난 뒤였다고 했죠. 혹시나 싶어 꿈을 산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꿈을 산 건 아니고 꿈 이야기를 듣다가 위로를 해주고 A가 고맙다며 자기가 아끼는 거라고 볼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A가 저와 친구에게 무언가를 넘긴 것 같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 받는 건 여전했고요. 결국 친구 B와 함께 A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배를 몇 번 누르니 친구의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A는 친구를 만나러 잠시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들어가서 기다려도 괜찮냐고 물어봤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꿈 이야기는 좀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닐 때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 보니 좋은 친구들이었나 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와 친구 B가 의아한 표정을 하자 어머니는 혹시 몰랐니라며 말을 해주셨죠. A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도 12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다고 합니다. A가 원래 몸이 약하긴 했지만 저희 앞에서는 힘들거나 아픈 내색을 한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자기의 끝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어느 날부터 옛날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내 만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시기를 보니 저와의 약속도 그쯤 잡은 것 같았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A에게 꿈을 사고 악몽에 시달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친구가 믿거나 원망스럽지 않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즈음 친구가 도착했죠. 저희를 보더니 약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제가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먼저 말했죠. 저는 왜 연락을 안 받았냐는 질문부터 했습니다. 친구는 솔직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을 사간 그날부터 신기하게 꿈을 안 꾸기 시작했는데 연락을 받으면 다시 꿈을 돌려줄 것 같아서 다시 너무 힘든 날들이 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받았다고요. 너무 안쓰럽고 몸이 아프다는 것도 이제 알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때 준 1,00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매정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을 돌려받고 돌아오는 길에 조만간에 다시 연락을 하던가 해서 셋이서 무당집에라도 가보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재밌게 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틀쯤 지났을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고 문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을 보니 다들 똑같은 문자를 받고 놀란 상태였습니다. B에게 전화를 해서 한참을 통화했죠. 저는 저 때문인 것도 같아 펑펑 울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라 도통 실감이 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다음날 엄마 차를 타고 중간에 B를 픽업해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로수 모양뿐만이 아니라 사거리 풍경과 오르막길 위치까지 악몽을 꾸기 시작한 첫날 꿈속에서 본 풍경과 똑같았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안이 벙벙한 채 병원에 도착했고 이후에는 엄마가 일러준 대로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날 꿈에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꿈이지만 친구가 저를 원망할까 두려웠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잠깐이나마 고마웠다고 말하고 뒤돌아서 걸어갔죠. 가끔 그때 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하늘 맑음님이 보내주신 자강몽과 예지몽 사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꿨던 꿈을 다시 꾸는 경우가 흔할까요? 저는 7년째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적게는 1년에 대여섯 번 안 될 때도 있고 많게는 한 달에 서너 번 꾸기도 했죠. 보통은 꿈에서 보는 풍경이나 내용이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제 꿈은 정말 모든 게 빠짐없이 똑같아서 시작되는 순간 아 또 그 꿈이네 하고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처음 꿈을 꾼 건 20살 무렵 일본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사인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나만의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인지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꿈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층으로 1층에는 TV가 있는 거실과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침실과 작업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정집 치고는 화장실 벽지가 좀 특이한데 흰색과 빨간색이 정신없이 섞인 산만한 무늬가 그려져 있죠. 꿈속에서도 영 별로라 조만간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에 창고로 쓰는 지하실이 있는데 구석에 아주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한국은 용변을 보는 변기와 몸을 씻는 세면대 및 샤워기가 한 공간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는 아주 작은 방에 변기만 따로 두고 세면대나 욕실은 분리해둔 경우가 많거든요. 꿈속의 집도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문을 열면 창문조차 없는 아주 좁은 방이 보이고 천장에는 전구가 대롱대롱 달려있죠. 다른 곳은 평범하고 평온한 가정집 분위기지만 지하실만큼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데요. 같은 꿈을 하도 오래 꾸다 보니 이제는 집 구조를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살던 집에 모처럼 가족들이 놀러와 저 엄마 누나 매형 네 사람이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참고로 당시 저희 누나는 시집가기 전이었음에도 꿈에는 매형이 나왔죠. 꿈속에서 전골 같은 걸 해먹고 TV를 보며 얼마간 대화를 나눈 후 다들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집 밖에는 엄마가 몰고 다니는 흰색 중형차와 누나네 검정색 SUV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매형이 갈 길이 머니까 화장실을 들렀다 가겠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죠. 저와 엄마 그리고 누나는 매형을 기다리면서 현관 앞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는데 꿈꿀 때마다 대화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풀벌레가 엄청 운다, 날이 너무 어두워졌네, 빨리 일어날 걸 등등 특별할 것 없는 일상적인 내용이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매형이 나오면 서로 조심히 가라 또 보자 인사를 하고 엄마 차가 먼저 출발하고 곧 누나네가 뒤를 따릅니다. 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집 앞에 서서 배웅을 하죠. 그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안 화장실은 2층이라 지하실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야외에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을 급하게 내려가 지하실에 딸려있는 작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벽 너머로 우당탕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볼일을 다 보고 나와보면 선반 위쪽에 올려둔 공구 박스가 떨어져서 그 안에 들어있던 벤치며 니퍼며 온갖 공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대충 정리하고 1층으로 올라가 TV를 보죠. 제가 원래 다큐를 좋아하는데 마침 TV에서 다큐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동물 다큐인 줄 알았는데 사자가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걸 보고 어우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렸죠. 원래 잔인한 걸 잘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고 계속 TV를 보는데 한 20분쯤 지났을까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울먹이며 누나와 매형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급하게 문 밖을 나가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꾸는 순서와 내용 모두 지난 7년간 변함없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꿈이네 하고 별 생각 안 했는데 똑같은 꿈을 서너 번 이상 계속 똑같이 꾸자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 흔한 건 아니지만 자신들도 가끔 같은 꿈을 꿀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꿈 이야기가 이어지자 한 친구가 자기는 꿈속에서도 꿈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어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본다고 말했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꿈을 꾼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친구가 꿈속에서 실현한다는 하고 싶은 것의 내용이 너무 기이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닷속을 헤엄치는 정도였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남의 집에 막 들어가거나 여탕을 훔쳐보는 등 음침한
호기심과 욕구를 채우는 형태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꿈속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궁금해 칼을 가지고 다니며 마주치는 사람을 찔러보고 있다고 했죠. 아무리 꿈속에서의 이야기라지만 사람을 칼로 찌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니 더 이상 상대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다들 같은 생각이었는지 대화는 급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더 나가서 살고 싶어졌고요. 사실 몇 번 꾸다 보니까 어차피 꿈이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보니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 군대 가서까지 같은 꿈을 꾸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정을 알게 된 후임이 잘하는 무당이 있다면서 소개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미신에 빠져서 해마다 굿한다고 무당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누나는 미신이라면 지금도 치를 떱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재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을 처음 꾼 20살 무렵 엄마는 은색 소나타, 누나는 미니 쿠퍼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검정색 SUV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드디어 드림카를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엄마도 타고 다니던 은색 소나타를 처분하고 새 차를 뽑았는데 흰색 중형차였습니다. 두 사람 다 꿈속에서 봤던 차종을 갖게 된 것이죠. 엄마는 물론이고 누나에게조차 제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쯤부터 꿈을 안 꾸기 시작하면서 꿈 내용도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번이면 참겠는데 매일매일 괴롭힘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데로 옮기면 이 정도 조건의 회사를 못 갈 것 같아서 꾸역꾸역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주식을 공부했는데 이게 제 기준에서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로또나 인생 역전 수준의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작년 상사 면전에 이때까지 참았던 서름과 욕을 하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조용히 그만둔 후 저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라나는 농사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재산을 털어 2층 집도 장만했죠. 2층 집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에 예쁜 2층 집을 많이 봤고 언젠간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보리라 마음먹었던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이런데 안 살아보면 언제 살아보나 싶었죠. 생각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집을 보러 다닐 때 혹시나 싶어서 이 동네에 2층 집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딱 한 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꿈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진짜로 꿈속에 그 집 아닌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만약 전부 다 꿈 내용처럼 되는 거라면 마지막은 누나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니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꿈속에서 보았던 집과는 구조도 외관도 달랐습니다. 일단 지하실이 없거든요. 마음에 들어 집을 구경하고 있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젊은이가 왜 시골로 와서 살려고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죠. 어디서 농사를 하냐고 물으셔서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러면 왜 이 동네에서 집을 보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농사 지으려는 땅과 살려고 하는 동네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거리가 있는 곳을 택한 이유는 이쪽 동네가 사람도 더 많고 관공서도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차도 있겠다. 거리가 좀 있는 거야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부동산 아주머니는 농사 지으려는 쪽이랑 더 가깝고 가격도 더 싸고 좋은 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본 집도 마음에 들었지만 뭐 시간도 많겠다 보러 갔죠. 그런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지하실도 있고 모든 게 꿈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일본인이 예전에 한국에 와서 집을 짓고 살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나온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뒤 돌아왔습니다. 가격으로 보나 거리로 보나 또 시설로 보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로 본 집이 맞지만 찝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또 그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꿈인 걸 자각하고 다른 말을 해봤거든요. 나 이 집에 살아도 될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삽시간에 가라앉더니 엄마 누나 매형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왜 그러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게 감지되면서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공포가 몰아쳤죠. 정정만이 감도는 가운데 꿈속의 누나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묻더라고요.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쩐지 저한테 묻는 말은 아니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몇 분 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 사람이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난 5년간 계속 반복했던 대화 순서 그대로 말을 이어갔죠. 한 번 더 어긋난 행동
행동을 하거나 순서를 틀리면 그땐 정말로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드디어 가족들이 떠나는 대목이 되었고 이제 지하실에 내려갔다가 1층으로 가서 TV를 보다 보면 전화를 받고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망쳐본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족들이 전부 떠나 혼자 남아서 용기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출발하고 저는 지하의 화장실이 아닌 2층으로 뛰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바로 내려와서 다큐가 아닌 다른 채널을 보려고 막 리모컨을 눌렀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채널들이 전부 단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 영상도 없이 그냥 검은색, 하얀색, 초록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라면 퉁명스럽게 왜라고 바로 물어봐야 하는 누나가 어떻게 전화한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소름이 쫙 돋고 무서웠지만 겨우 괜찮은 척 하면서 누나 지금 내가 갑자기 너무 아픈데 돌아와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졌죠.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꿈에서 깨어나질 않더라고요. 혹시 이대로 갇히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때쯤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나가 들어왔습니다. 누나와 눈이 마주치면서 잠에서 깨어났죠. 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꿈 내용을 말해주고 꿈 내용이 이러니 좀 더 비싸더라도 다른 집을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쫄보라고 놀리더라고요. 또 생각해보니 고작 꿈인데 손해보면서 다른 집을 사는 게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꿈속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꿈도 안 꾸고 농사도 생각보다 잘 되어서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전 엄마가 얼굴이나 볼 겸 집에 들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주소를 가르쳐드리고 오시길 기다리는데 차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차가 2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탄 흰색 중형차와 누나와 그날 처음 보는 예비 매형이 탄 검정색 SUV였죠. 본능적으로 오늘이 꿈속에서 몇 년간 리허설을 치룬 바로 그날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매형 얼굴이 꿈에서 봤던 매형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꿈에서처럼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매형들 사람과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나눈 후 어머니와 누나, 매형을 보냈죠. 그날따라 유난히 풀벌레는 더 크게 울었고 날은 더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아프다 돌아와 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전화를 한 후 왜인지 너무 피곤해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눈 떴더니 병원에 있더라고요. 누나는 집에 돌아왔더니 제가 자고 있었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서 진짜 몸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날 이후 아직까지 그 꿈을 꾸지 않고 있죠. 5번째 이야기는 313님이 보내주신 태문 꾸는 조카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4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느지막이 가정을 이뤘습니다. 아내는 처음 만날 때부터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좋으니 하나만 낳아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오랜 시간 아내를 설득했으나 아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누나네 큰아들인데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야 잠깐 볼까 말까 하고 평소에는 연락이 없던 아이라 웬일인가 싶었죠. 용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라도 하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대뜸 외숙모 임신하지 않았어요? 하고 물었죠. 뜬금없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꿈에서 조카랑 제가 집을 보는데 갑자기 엄청 큰 호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자기는 잡아먹힐까봐 무서워서 막 피해 다니는데 제가 너무 좋아라 하면서 호랑이를 안고 쓰다듬고 하더랍니다. 잠을 깨고 생각해보니 삼촌네 태몽이구나 싶었대요.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신기가 있다고 해야 하나 이상하게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신기한 꿈을 많이 꿨거든요. 서너 살 때인가 한밤중에 애가 자다 말고 경기를 일으켜서 누나가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딱히 아픈 데는 없었대요. 그런데 애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평소 자기를 귀여워하던 친할아버지를 찾기에 날 밝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넣었는데 지난밤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누나의 시아버지가 주무시던 중 급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신기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는데 저희 작은 누나네가 딸만 둘인데 2번 다 조카가 태몽을 꿨죠.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조카가 아직 초등학생이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보여서 학교에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학교는 아니고 이모한테 아기가 생겨서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땐 작은 누나가 시집도 가기 전이라 누나가 깜짝 놀라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고 이모 혼사기 막힌다고 했더니 조카가 말하길 어젯밤 꿈에 이모가 엄청 큰 안개꽃 다발을 선물 받았는데 그게 아기가 오는 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했대요. 어린애가 말하는 건데도 헛소리 같지가 않고 기특하다고 해야 하나 맹랑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기해서 작은 누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울먹이면서 자기 임신한 거 맞다고 엄마도 아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속도 위반으로 아이부터 가져버린 작은 누나는 그해 겨울 첫 아이를 낳았고 이 일을 계기로 저희 집안에서는 조카의 꿈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태몽을 대신 껐다는 전화를 받으니 혹시나 싶어서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조카를 붙들고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조잘조잘 떠들어대던 조카가 이야기 후반쯤 가서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죄책감이 생겨서 말해야 될 것 같다면서 호랑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는 너무 무섭고 싫어서 내쫓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던지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호랑이가 비명을 질러서 보니까 뭐에 맞았는지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나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더랍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마음을 곧게 안 써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잔뜩 풀죽은 목소리로 얘기하기에 괜찮다고 잘 달래주었죠. 진짜로 저희 애한테 뭘 던져서 상처 입힌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꿈속에서 본 호랑이 얘기인데 애를 혼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내심 조카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아내가 저녁을 먹으면서 잔뜩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죽으면 어떨 것 같냐, 하나님이 소원을 딱 하나만 들어준다면 뭘 빌 거냐,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퍼붓기에 우리 가정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아내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요, 소원을 딱 하나 들어준다면 널 닮은 예쁜 딸을 갖게 해달라 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날 밤 저희 부부 둘 다 붕어 눈이 되도록 울었죠. 그렇게 조카의 말은 현실이 되어 저희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다만 날 때부터 오른쪽 편마비가 있어 한쪽 다리에만 힘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하고 예쁜 아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꿈속에서 호랑이를 다치게 했던 조카가 못내 원망스럽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 들까봐 아내에게는 태몽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자연스레 조카와 저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게 되었죠. 그리고 몇 해 뒤였습니다. 조카의 대학 입학을 기념하며 누나가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웬만하면 아내에게 가보라고 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일이 늦게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조카가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는 눈치로 다가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또 제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큰 창문을 새로 달아서 구경을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창문이 정말 깨끗하고 크고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보려고 힘을 주는데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합세해서 밀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열리지 않은 창문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고개만 갸웃거리다가 그래도 집엔 창문이 있어야지 하고 답하니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웃더라고요. 이것도 태몽이냐고 물어보려다가 만 것은 가능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부부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자연 임신 가능성 자체가 낮고 혹시 몰라 피임도 하고 있던 터라 둘째를 가질 일이 없었죠. 그동안 겪은 게 있어서 조카의 꿈 이야기를 믿는 편이라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임신이 아니라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닐까 싶어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회사 앞으로 와서 점심을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평소 좋아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는데 갑자기 둘째를 임신했으며 잘 낳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낳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죠. 조카한테 찝찝한 이야기를 들어서라기보다 지금 저희 형편으로는 첫째 아이 키우는 것도 벅찬데 여기에 둘째 아이까지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장애가 있는 첫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죽고 난 후에 아이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둘째를 낳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니 저번에 술 먹고 피임을 안 했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태중 기형아 검사를 2차례 진행했고 아이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도 받았죠. 다행히 축복 속에 태어난 둘째 아이는 무척 건강했습니다. 다만 5살이 될 때까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죠. 저는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단지 조카의 태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신께서 특별한 아이를 세상에 내려보낼 때 이를테면 저희 집 아이들처럼 키우는 내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주실 때 부모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카 같은 예민한 사람들에게 예고나 암시 같은 걸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처음에
말했듯 괴담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댓글에 링크를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꿈 괴담편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